오후 4시의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Moments ago, Israel launched Operation Rising Lion, targeted military operation to roll back the Iranian threat to Israel's very survival. This operation will continue for as many days as it takes to remove this threat. 중동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전격 타격했습니다.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놀라신 분들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저희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란 수도 테헤란이요, 이스라엘의 공습을 당해 폭발이 일어나고 불길이 치솟는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승민 변호사, 일단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공습을 했습니까? 네, 일단 이스라엘은 현지 시각으로 6월 13일 새벽에 이란 수도인 테헤란을 포함을 해서 군사기지나 핵시설이 존재하는 다수의 지역을 전투기를 동원을 해서 타격을 했습니다. 네. 이번 타격을 일어서는 사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먼저 수도인 테헤란 같은 경우에는 공습으로 인해서 군 고위 관계자들이 사망하고 또 핵 과학자 수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시내에서는 민간인 사상도 발생을 했고요. 이번에 공습에서 핵심 표적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이란 중부에 위치한 도시 나탄지인데, 그래요? 여기는 이란 핵 개발의 심장부로 불리고 있는 지하에 대규모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어서 예. 핵무기 제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고농축 우라늄이 생산되고 있다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스라엘이 이곳을 공격 대상 1순위로 꼽아왔었고, 네. 지난해 4월에는 이스라엘이 이곳 인근의 방공망을 타격하게 됐습니다. 여기 공습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핵오염 징후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피해 상황의 정확한 집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근데 이란 군부 쪽 피해가 막심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인적인 피해도 상당히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란 정규군의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참모총장이 사망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란 군부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도 이번 공습으로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 고위 핵과학자들도 사망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예. 그중에 한 명인 페레이둔 아바시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비밀 핵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군부 투톱이 사망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럼 이쯤에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란 핵 문제는 사실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지금 갑자기 선제 타격에 나섰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총 5차례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네. 협상이 결렬이 돼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이란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는 시설을 운영할 거냐 말 거냐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이걸 미국은 절대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란은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이걸 어떻게든지 합의를 봐야 되는 5차례 회담에서도 그게 합의가 안 되는 과정이었고, 트럼프가 이 회담 기간을 2달로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2달 다 돼가는데도 핵 협상이 결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예.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네. 사실 작년에도 이스라엘 이란을 타격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공권, 소위 이제 미사일이 날라오거나 드론이 날아와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이란의 시설들이 다 무력화돼 버렸어요. 근데 지금 조금씩 그걸 확보해 가고 있거든요. 다시 네. 재건하고 있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빨리 공격을 해서 더 이상 제공권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물질의 심장부를 공격해서 이란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 공동 작전이라고 분석을 해주셨지만 특이한 게요, 공습 직후에 미국이 바로 성명을 냈는데 단독 행동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선을 확 그어버리던데요? 지금 유승진 앵커가 말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공식 입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무장관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거는 우리랑 상의한 거라기보다는 네.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이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보면은 미국인이나 미국의 이익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이러지 말아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랑 상관이 없다 선을 긋는 것은 혹시 또 미군에 대한 보복이나 이렇게 되면서 확전이 될까 봐 그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선을 긋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과거에 보면은 이란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 자, 네타냐후 총리한테 이란 공격 부적절하다고 계속 말해왔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얘기해 왔잖아요. 그런데 중동 전문가들을 계속 취재를 해 보면은 방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미국이 분명히 이거 몰랐을 리도 없고 결국 단독 행동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전에 알기는 알았다, 통보를 받았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이란을 공습을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꼭 조치였다라고 미리 통보했다는 것은 밝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란 분위기는 어떨까요? 자존심을 구겼다면서 용납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엄중한 응징을 당할 거다. 혹독한 반격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면서 사실상 응징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요, 또 이란에서 드론 100여 대가 띄워진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스라엘 측의 속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출렁이고 있고요. 또 덩달아서 코스피도 2,890선에서 장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작년하고도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고 그다음에 이란의 반격이 상당히 거셀 거예요. 핵시설만 때린 게 아니라 지금 평양수비대 사령관부터 해서 최고의 핵과학자 기술자도 지금 2명 정도 암살이 당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상당히 지금 이번 보복은 작년 수준의 보복이 아니고 상당히 강력한 보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전쟁은 이제 시작이고 상당히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일촉즉발의 상황, 당분간 우리 시장에 미칠 파장 아주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꼼수 쓰다가 딱 걸렸습니다. 감옥에서도 축복 장사를 계속해서 논란이 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의문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옥중에서도 계속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계셨었는데 허경영 대표 이번에는 아니 무슨 꼼수를 썼다는 겁니까? 네, 지금 허경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혐의 중에 하나가 이제 특경법상 횡령이 있습니다. 자기가 1인 주주인 주식회사 하늘궁 그리고 초종교 하늘궁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이후에 이 사건이 유죄로 판결받을 경우에는 범죄 수익을 추징당할 위험에 놓여 있다는 그런 겁니다. 이 수사가 시작되자 하늘궁의 부동산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 두 회사의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이제 만약에 그대로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국가에서 추징을 할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인 이 두 회사 때문에 추징금을 제대로 징수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 결국에는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추징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가 시작되고 이런 설정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한 이후에 검찰을 통해서 결국 법원에다가 이 허경영 개인의 그런 재산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식회사의 모든 재산들 그리고 부동산들에 대해서 이제 모두 보존 조치를 취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근저당 액수를 보면요, 저렇게 많이 걸었다는 걸 바꿔 말하면은 그러니까 허경영 대표 재산이 그만큼 많다는 소리입니까? 많죠. 작년에 공개가 됐었습니다. 허경영 그래요? 대표가 구속 전에 작년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거든요. 그때도 비례대표 후보 재산 공개 1위였어요. 어떤 재산이 있냐 살펴봤는데 총 이제 481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1위인데 그 하늘궁이 있는 그 경기 양주시의 토지만 258억.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요. 하늘궁이랑 또 서울의 일부 건물들이 있어요. 건물들만 합쳐도 또 251억 원 상당의 건물이 있고 예금과 현금이 있는데 저기 이제 또 4인간 거래로 빚도 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CG에 빚은 안 들어갔는데 빚도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만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쳤을 때 재산이 481억 원으로 작년에 신고가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근저당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허 대표 측에서도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허 대표 측에서는
해당 근저당 설정은 정당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은 주식회사 하늘궁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대여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했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타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조금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설득력은 조금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뭐 481억 원이라는 숫자도 놀랍지만은요. 그래픽 띄워주실까요? 보면은 더 놀라운 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신고한 재산과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3년 만에 한 400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됐다는 거거든요. 최재문 교수,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늘어난 것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재산 신고를 했는데 그때 72억이었고요. 네. 그리고 2022년에 대선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이 264억 원으로 또 신고가 됐고요. 그리고 2024년에 481억 원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결국은. 네.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증권입니다. 아까 이제 서유민 변호사가 설명을 했는데 본인이 만든 회사가 있어요. 네. 하늘공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하늘공, 초중고 하늘공 이런 두 개의 회사의 증권을 갖고 있는데 이 증권이 사실은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평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주식 거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걸 평가했을 경우에 지금 약 551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비상장 주식이 있어서 이 금액이 사실은 재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토지도 수만 평을 갖고 있어요. 양주시 일대에 그렇게 갖고 있고 네. 그 현금도 10억 원, 예금 8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억 원을 또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고 다만 이 허경영 씨가 빚도 있는데요. 사인간의 채무와 은행 채무 등을 포함해서 총 600억 원 정도의 빚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재산에서 600억 원을 빼면 481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허 대표 측이 밝힌 초고속 재산 증식의 비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축복을 오늘부터 내가 이제 주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축복을 거두을 수가 있어. 그게 특징이야. 선생 핸드폰 줘요. 이 핸드폰이 축복이 있을까? 잡아보세요. 힘 줘보세요. 힘 있나요? 없죠. 그 핸드폰에 축복이 들어갔다. 떨어집니까? 아유, 떨어지냐고요. 그 핸드폰에 축복이 들어갔죠? 이 축복은 값어치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다. 특별한 뭐가 있을 때만 내가 주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축복을 내리는 이 일로 재산을 좀 빠르게 증식시킬 수 있었다. 이게 허 대표 측이 밝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축복을 진행을 하면은 이제 약 네. 100만 원씩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평일 기준으로는 뭐 40에서 50명 가까이가 찾아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 1억 원이 넘게 내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물론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런 축복 방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사실 그 축복 내용도 조금 황당한 것이 이제 뭐 집과 자동차, 핸드폰 모든 그런 집기, 뭐 본인의 몸, 영혼까지도 축복을 넣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의식을 진행하고 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종의 호칭을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호칭이요? 네. 예. 그래서 대천사 칭호를 1억 원으로 책정을 해서 돈을 내면은 그런 칭호를 내준다거나 혹은 뭐 대통령 대리라는 상품도 네. 존재를 하는데 이제 허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이 호칭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대통령 대리인으로 임명을 하고 예. 이후에는 뭐 수사기관의 그런 조사라든가 체포에 대해서도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또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사실 액수만 보면은 뭐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런데요. 그 값을 실제로 지불했었던 사람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2000년 후에 오는 그 재림주고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불이다. 자기가 강연은 10만 원, 축복은 한 사람당 100만 원, 하늘궁 명패는 1인당 300, 1억이 됐을 때는 이제 대천사 칭호를 주고 있죠. 아니 그런데 지금 허 대표 수감 중인 거잖아요. 네. 근데 수감 중에도 이 축복을 주는 능력을 이전을 했어요? 자, 내 영적 권한을 이전했다. 그러니까 수감 중에 지난달 말에 이런 식으로 옥중 공지문이 나온 거예요. 내 축복권, 또 명패권, 또 레벨권 등을 자 백모 씨에게 나의 영적 권한을 모두 넘겼다. 이렇게 입장문을 낸 겁니다. 저도 이 영적 권한이 어떻게 넘어가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이 백모 씨 같은 경우는 네. 보통은 허경영 대표가 주관해온 모든 평일 신도 모임이나 이런 행사에서
사회를 봤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영적 권한까지 이전을 했을까요? 본인이 수감돼 있으면 더 이상 이 종교 자신의 어떤 사세를 넓힐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이 백 씨를 통해서 좀 영향력을 계속 이어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서정민 변호사. 시중에서 판매하는 우유에다가 허경영 이거 이름 붙여서 이 병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팔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이거 경찰이 저 병이요? 저 병인데 저 수사 중인 걸로 아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해당 우유는 불로유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한우공 홈페이지에서도 홍보가 되고 판매가 됐던 제품인데 네. 여기에는 허경영의 암흑 에너지가 들어가서 암흑 물질화가 된 우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제품 만드는 방법은 결국에는 우유에다가 허경영 대표의 이름이나 뭐 사진, 스티커를 붙이면 예. 된다라고 한우공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허 대표는 뭐 자신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네. 작년에 이제 이 우유를 마시고 그 당시에 하늘궁에 입소한 노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혹시라도 관련해서 이 우유에 뭐 독성 물질이 있는지 등을 확인을 했는데 결국 그 수사연구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사를 해봤을 때 네. 독극물이나 이런 이상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봐서 특이 소견이 네. 없었다라고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다. 심지어 꽤 적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왜 믿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늘 본인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병이 있거나 이럴 때는 뭔가 의지할 곳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에 가도 잘 치료가 안 되거나 마음의 병이 있어서 고침을 받고 싶은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다른 뭔가를 찾게 되는데 그때 허경영이 운영하는 저 하늘궁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거기 가면 뭔가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가게 되는데 그 믿음을 주는 거예요.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물론 저는 저 말이 뭐 네. 사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만 어려움을 겪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곳도 의지할 곳이 없는데 그곳에 가서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빠지게 되고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말이 사실인 걸로 인식하게 되고 네. 물론 본인이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기 가서 저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을 신처럼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휴대전화에 뭐 힘을 넣고 거기 네. 손을 잡아당기고 안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우리가 볼 때는 좀 황당하잖아요. 근데 믿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약한 부분 정말 힘든 사람들의 그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이용해서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련돼서 불로유 부분은 이게 불로유 때문에 사망했다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저희 짚어드리면서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은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간절한 사람들에게는 좀 절박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저런 부분들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하게 사실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절박한 사람들의 그 아픔과 굉장히 그런 고통들을 이용해서 저렇게 계속 사세를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 좀 비판을 더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좀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좀 판단을 해줘서 이 약한 고리를 이용해서 더 이상 그 장사를 할 수 없도록 좀 더 엄한 경고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요. 큰 돈이 날아갑니다. 더 악랄하고 어떻게 보면 대범해지고 있는 피싱 수법은요. 사실 피해자도 가리지 않습니다. 80년대 트로이카 배우 이미숙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장 털려갖고 뭐니 이거 해갖고 한 5, 6천만 원 날라갔어. 카드가 여기 심어져 있잖아. 옛날에 그 카드 심어져 있는 걸 다 결제를 한 거야. 4시간 동안.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나 깜짝 놀랐어. 아니 그러니까 최정화 기자, 6천만 원이 날아갔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피싱에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4시간 만에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6천만 원이 정말 누군가에게는 연봉보다 더 큰 돈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거액의 돈인데요. 네. 일단 이미숙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고 나면요. 이 쇼핑을 한 금액을 돈으로 환전을 해준다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너무 수상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피해가 단순 사기를 넘어서요. 휴대전화 복제, 개인정보 유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미숙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내가
내가 휴대폰 내용을 이제 막 적었었던 이런 기록들을 보이스피싱범들이 다 받고 비밀번호 누르는 것까지 다 봤기 때문에 네. 이렇게 6천만 원의 피해가 있었다, 통장이 털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최진봉 교수, 예. 사실 휴대전화, 뭐 자동 결제나 인터넷 간편 결제 이런 거 굉장히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보가 고스란히 이렇게 떠넘겨지게 되면 그냥 털려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경우에는요. 네. 간편 결제를 하잖아요. 근데 간편 결제라고 하는 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으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뭐 계좌번호를 집어넣고 은행에서 뭐 ATM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간편한 휴대전화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나중에 은행 계좌에 돈이 빠져나간 걸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그 사이에 돈을 빼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고 네. 빨리 이거를 근절하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이런 걸로 와요. 건강검진, 국제택배 이런 형식으로 문자가 오거든요. 네. 근데 거기 보면 밑에 이제 URL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이걸 그러니까요.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아는 사람 문자로 와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스미싱이라고 그래서 SNS하고 피싱을 합쳐가지고 스미싱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문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내고 그 문자의 밑에 있는 URL을 클릭하는 순간 본인에게 간편 결제가 결제되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무료 쿠폰을 제공한다 또는 뭐 돌잔치 초대장이다 모바일 청첩장이다 이런 걸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확인하고 누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URL을 누르는 게 가장 위험하니까 반드시 문자 메시지로 오는 URL은 함부로 누르지 마시고 확인하시고 직접 전화 통화해보고 누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아니 근데 이미숙 씨가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고 난 이후에는 너무 놀라서 휴대전화로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서요? 아, 그렇죠. 요즘 휴대전화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모이면 챗GPT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에 챗GPT를 해보려고 딱 열었는데 뭔가 또 휴대전화에 설치하라는 그 안내문이 뜬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경계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보이스피싱 경험이 너무나 이 강렬하게 남은 이 트라우마로 이 자극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미숙 씨 이야기 중에 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어요. 요즘 사회 사는데 키오스크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나 네. 이거는 그래도 다룰 줄 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최대로 나의 피해를 막는 것은 그냥 오히려 내가 불편함을 좀 감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숙 씨 하면은 우리 이미지에는 굉장히 뭐 카리스마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아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피해 사실을 공개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미숙이라는 이 이름 세 글자만 들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강렬하고요. 카리스마 있고요. 무언가 우아한 이미지, 뭔가 지식인의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는 현실적이고 소탈하고 정말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 채널의 소개글을 보고 왔는데 네. 무대 박 그리고 카메라 박 진짜 이미숙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미숙 씨가 배우 이미숙이 아니라 자연인 이미숙의 모습을 그리고 또래 연령층의 시청자, 이 사랑해준 팬분들과 자신의 모습을 교류하기 위해서 이러한 피싱 피해도 알리면서 사람들에게 경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참 독보적이고 어떻게 보면 강렬한 카리스마를 가진 이미숙 씨마저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게 피싱 범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분 역시 한순간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I feel my heart beating with everybody.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이 대사로 유명한 탕웨이 씨인데 그 탕웨이 씨도 그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요? 굉장히 유명한데요. 근데 2014년 1월에 그러니까 탕웨이 씨가 중국 상하이에서 영화를 찍다가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네. 영화를 찍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뭐라고 했냐? 중국 공안이라고 한 거예요. 공안이라고 하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중국 돈으로 21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3,700만 원, 800만 원 상당을 그대로 돈을 보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던 겁니다. 공안이라고 하니 얼마나 놀라서 순간 머리가 띵했는데 결국 이렇게 피해자가 됐고요. 이렇게 피해 입은 사실을 공안에 신고를 하기도 했는데 결국 범인은 잡지 못했다고 하고요. 네. 탕웨이 씨가 며칠 동안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영화 찍는 것도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하나 일화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워낙 그 탕웨이 씨가 이 보이스피싱 당했던 일화가 얼마나
유명을 했냐면 몇 년 전에 드라마가 한 편 있었어요. 유인나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유인나 씨 동생이 보이스피싱을 당했거든요. 거기에 야, 그 유명한 배우 탕웨이도 보이스피싱을 당했어.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하고 위로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또 그 드라마 장면이 또 중국에서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피해를 입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바다 한복판에서 피싱 피해를 당한 겁니다. 97만 원 정도 먹었어요. 시원하게 한 방 먹었는데 3,300원씩 해서 200건을 썼다는데 누가? 한 번에 문자가 200개가 와 있더라고. 네네. 네,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까 전화는 드렸는데요. 지금 계속 이제 처리 중에 있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아니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계속 결제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면서 말할 수 있는 김준현 씨 있는데요. 이 자리에 있었던 이수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이경규, 김준현이 한 팀이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려고 전화를 하는데 이경규 선배가 낚시해라고 소리를 쳤다라면서 버럭했다라는 거예요. 이수근 씨가 이런 부분은 편집돼서 안 나가긴 했는데 계속해서 이 이경규 씨가 아무래도 MC다 보니까 못 찾아. 지금 여기서 어떻게 찾을 건데 이미 당했잖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경규 씨가 굉장히 미안한 모습을 방송에서 보이기도 했고요. 김준현 씨 또한 야 이름만큼 그냥 더 벌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현장에 웃음을 자아내긴 했는데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죠. 그래서 이경규 씨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도 그날, 그러니까 같은 날 보이스피싱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비슷한 문자를 받기도 했었는데 그래요? 아빠 액정 깨졌어요. 아빠 명의로 휴대전화 좀 살게요. 라고 이 따님의 이름으로 문자가 왔대요. 근데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런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카드번호를 알려주면 그 자리에서 돈을 빼가는 겁니다. 이경규 씨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이상하다 싶어서 너 누구야? 라고 이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 부모님처럼 만약에 피해를 당했다라고 네. 하면 여러 가지를 알아볼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당시에도 알아봤는데요. 피해를 확인했다라고 하시면 본인 계좌나 사칭범의 이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에 피해 신고를 네. 일단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이 사건, 사고, 이 사실 확인원을 발급을 받고 그리고 지급정지, 이 실제 신청한 금융회사에 이걸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 나날이 지나는 피싱 범죄 경계 또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여객기가 공항 활주로를 벗어난 직후에 상공에서 곧바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 사고인데요. 검은 연기와 또 화염이 그야말로 하늘로 치솟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242명을 태운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추락한 겁니다. 그런데요, 생존자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일단 이 사고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항공 참사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유일한 생존자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요, 인도 어제 오후 1시 38분쯤이에요. 인도에서 영국으로 향하기 위해서 이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이륙한 지 거의 30초 만에 저렇게 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추락하면서 큰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이 항공기에는 승객과 또 승무원을 포함해서 242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에 한 명, 그러니까 한 40대 남성이 여기에서 살아나서 지금 걸어 나오는 모습, 지금 현장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남성이 이륙 후에 30초 뒤에 펑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러면서 뭔가 사고 나는 와중에 내가 이렇게 걸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또 가족에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고, 사실 당사자는 얼마나 또 무섭고 힘들까 싶긴 합니다. 아니 그런데
애타는 호소를 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어떤 호소를 한 겁니까? 어떤 호소냐면요. 제발 형 좀 찾아주세요였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생존하신 분의 이름이 비시와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영국 국적자예요. 예. 근데 인도를 방문한 건 가족들이 인도에 살고 있어서 형과 함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인도를 방문했었고 돌아가는 길에 이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형과 보통은 우리가 하면 옆에 앉잖아요. 근데 좌석이 떨어져 앉게 된 거예요. 열이 다르게 앉아 있었는데 네. 본인이 생존하고 나와서 애타게 찾는 건 형이 괜찮은가 했어요. 그래서 형 좀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형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제 영국의 레스터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비시와 씨 같은 경우에 영국에 있는 가족들이 애타게 지금 기다리고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주변에 있는 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비시와 씨가 건강하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떨어져 앉은 이유 때문에 결국 사망하게 된 형을 향해서 이 눈물로 호소하며 형을 안타깝게 찾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사고가 얼마나 안타까운 사고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마저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번 여객기 참사는요. 사실 의문점이 하나 더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혼자서 이 참사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냐는 거죠. 많은 분들이요. 이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석 번호 11A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라멜 씨, 그러니까 유일한 생존자가 앉아 있었던 자리이기도 한데 보통의 경우에는 해당 좌석이 이제 기피 자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해당 자리 같은 경우에는 예. 창가 좌석인데도 불구하고 이 창문과는 조금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비상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위치하고 있어서 네. 보통 선호하지 않는 기피하는 자리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해당 여객편의 항공편의 명부에는 이 라멜 씨의 좌석이 이 좌석이 아니라 11J 좌석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네. 탑승권에는 이제 11A라고 적혀 있었던 것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결국 탑승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이 좌석을 변경했던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그런 우연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좌석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피 좌석이 어떻게 보면은 좀 기적을 불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꼭 그렇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분석가들의 분석을 받아보면 네. 이게 비행기의 중앙석이라고 하잖아요. 중앙석이 이번 사건,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일반적으로 타임즈가 2015년에 분석한 내용을 보면 네. 뒷좌석 있잖아요. 전체 비행기의 3분의 1 지점, 뒤에서부터 3분의 1 지점이 가장 안전한 좌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뒷좌석만 앉으시려고 할 텐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비행기가 어떻게 만약에 추락하게 되면 어디가 먼저 기체가 추락할 때 앞쪽이 먼저 추락하느냐 꼬리 부분이 먼저 추락하느냐 차이도 있고요. 예. 불이 나게 되면 불이 어느 쪽이 더 빨리 번지느냐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좌석 중앙에 앉은 좌석이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 바닥이 밑에 부딪히면서 이제 사고가 일어난 건데 이 지금 11A라고 하는 좌석이요. 날개에 보강재가 지나가는 바로 윗좌석이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강재가 들어가 좀 단단하고 튼튼하게 지어져 있어서 부딪히는 과정에서 파손이 좀 덜 된 것 같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생존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이야기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몰랐던 이야기더로 넘어가기 전에 퀴즈 하나 풀고 가시죠. 바로 이 퀴즈입니다. 멕시코에서는요. 땡땡으로 BTS 초청을 내세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BTS를 초청하게 되면 이렇게 좀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멕시코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요.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온 걸까요? 이 이야기는요.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왕의 귀환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이요. 바로
BTS 데뷔 12주년이 딱 되는 날이 오늘이라고 해요. 네. 그야말로 정말 세계적인 기록을 세운 건데 이 기록을 세우고 한창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 군대를 갔다가 이번에 드디어 전역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해 6월입니다. 6월에 이 맏형인 진이 제일 먼저 제대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는 제이홉이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0일이죠. 화요일에 B와 RM이 동반 제대를 했고 다음 날인 11일 오전에 지민과 정국이 육군 현역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을 알렸습니다. 이로써 이 현역에 입대한 6명의 멤버가 군필돌이 됐고요. 사회복무요원으로 이 복무 중인 마지막 멤버죠. 이제 슈가만 21일에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어서 아마도 제가 이제 예측하기로는 하반기부터는 완전체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네. 일단 이전에 완전체 첫 무대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방탄소년단과 이 소속사 빅히트뮤직은요. 오늘 그리고 내일 경기 고향 킨텍스에서 방탄소년단 데뷔 12주년을 기념하는 2025 BTS 페스타를 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BTS 페스타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데뷔 전후로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행사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대 풍경만 봐도 이 멤버들의 각양각색 특징들 이런 게 좀 보인다면서요. 사실은 이 멤버들이 군에 갔다가 제대하는 모습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렇게 생중계되듯이 전 세계로 네. 이렇게 뉴스가 나가는 것도 참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매번 이제 멤버 한 명이 제대할 때 다른 멤버들이 마중 나오는 이런 식의 순차적으로 네. 또 새로운 멤버를 맞이하는 이런 풍경들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진 맏형이죠. 진이 제대를 할 때 다른 멤버들이 아예 이제 휴가를 맞춰서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맞춘 거예요, 휴가를요. 그리고 네. 이제 RM이 저기서 이제 색소폰을 부는 장면이 굉장히 흥미롭게 또 세계적인 또 화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이홉이 지난 10월 17일 날 전역을 했는데 네. 먼저 이제 전역했던 진이 또 이제 마중을 나왔죠. 꽃다발을 들고 마중을 나와서 또 그것도 한 명 지금 저렇게 나오고 마중을 있습니다. 나왔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이 지난 또 6월 10일 RM과 B가 이제 전역을 했는데 네.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을 했죠. 전역 기념으로 또 색소폰을 연주하는 또 흥미로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반 입대했었던 지민과 정국이 6월 11일 날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이제 이 두 명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오랜만에 카메라에 좀 서서 그런지 좀 쑥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예. 더 좀 수줍은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좀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지민 씨 같은 경우는 금방 또 관리를 해서 돌아오겠다 뭐 이런 말까지 남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훈훈한 기분을 또 느끼게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요, 이 BTS가 제대한다는 소식에 국내 안팎으로 반응이 상당했다면 이번에 카퍼레이드를 진행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영상 저희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 카퍼레이드예요. 저기가 어디냐면 아르헨티나래요. 그러니까 보면은 저렇게 막 파란 풍선을 막 매달고 차량들이 막 어떻게 보면 달리고 있고, 지금 뭐 버스에도 파란 풍선 행렬, 그리고 저게 국기도 달려 있는 모습, 거기에 우리 태극기까지 보여요. 손 흔드는 팬들 모습 막 보이고 있고 굉장합니다. 아르헨티나, 태국에서도 전역 기념 이벤트가 열릴 정도였다고 하는데 상당해요. 그러니까 외국 팬들까지 그런데 우리나라로 속속 입국을 하고 있다면서요? 저 또 직접 취재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생생한 이야기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11일에는요. 전 세계 팬들이 저녁식을 보기 위해서 연천군으로 모였습니다. 어떤 팬들은 이 현장에 와서 나 지금 사실 저녁식 보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고 그 전에 이미 한 달 동안 한국 여행 중이다. 지금 보면 저렇게 브라질 국기를 맞아요. 태극기랑 같이 몸에 이렇게 휘두르신 분들 보이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취재를 다녀온 곳은 용산 하이브 4옥 이 주변이었습니다. 이 네. 주변에 보시면요. 글로벌 아미들이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모인 아미들이 정말 길마다 북새통을 이뤘는데 경찰 추산 제가 알기로는 한 4,000에서 5,000 명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저기 했어요. 하이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골목마다 네. 저도 정말 신기했던 게 이 골목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고요. 그리고 보라색으로 티셔츠를 입거나 이 멤버들의 얼굴에 박힌 국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요? 키링을 가방에 매달고 이제 지나가는 혹시나 지나가는 멤버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아르헨티나에서 BTS 제대 기념 카퍼레이드를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보라색으로 물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태국에서도요. 방콕 거리에
두 대의 전기버스의 랩핑 광고를 이렇게 전시하듯이 지금 하는 나오고 모습. 있네요. 네, 이렇게 네.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좀 특별했었던 것이요. 이 멤버 B의 모습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여러 모습을 담아놓기도 하고 요즘 네. QR 코드라고 하잖아요. 이 QR 코드를 통해서 뭐 음악을 바로 들을 수도 있고 사진을 바로 볼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B의 브라질 팬들 역시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 중심지인 파울리에스타의 이 대로에 이렇게 B의 얼굴을 정말 많이 붙여놓은 모습입니다. 네. 이 모습은 지금 신용산역 근처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네. 정말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 미얀마, 인도네시아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지금 BTS 미얀마라네요. 그렇습니다. 이 BTS의 전역을 축하하는 모습이었고요. 실제로 제가 용산역 근처에서 이제 식당에 좀 취재를 가봤어요. 그래요. 예. 4,000명, 5,000명이 모여 있잖아요.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오늘 혹시 좀 수입이 어떠세요? 라고 제가 점심 때 가서 여쭤봤었는데 네. 삼겹살집 사장님이 만면에 웃음을 띠시고 제가 지금 이틀째 최고 매출을 찍었다라고 하시는데요. 정말 저도 이 모습이 좀 신기했던 게 외국인 분들이 들어와서 갈비탕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가게가 우리 멤버들이 왔을 수도 있는 가게이기도 하고 나도 한국 문화를 접해보고 싶어서 오늘 한국에 왔다라는 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움직이면 경제가 되는 뭐 BTS 맞아요. 노믹스 그 현상이 벌써부터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BTS의 세계적인 인기가요. 아니 불과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는 대선 후보가 암이 인증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사실 이제 정치인들이 특히 네. 선거 기간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좀 걸러 듣기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본인 스스로 네. 암임을 자처하고 또 BTS를 언급하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끈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저분이에요? 네, 멕시코 정치인 마르셀로 에브가르 카사오 분인데요. 네. 이분이 작년 6월에 그러니까 이맘때였는데 그 예비 후보였어요. 예비 후보였는데 그 한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한 행사였거든요. 근데 네. 그 참여한 영상이 이제 그 SNS에 올라와서 화제가 됐는데 보시듯이 지금 BTS 아미 이렇게 태그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내용이었냐면 한 팬이 BTS를 데리러 올 수 있냐? 너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네. 그랬더니 뭐 내가 초청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나를 또 초청을 해도 된다 그러면서 예. 자신감을 비쳤어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결국엔 대통령은 되지는 못하고 지금 경제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실제로 이분이 BTS를 초청할 수 있을지는 좀 불확실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치인들이 이런 모습을 자신의 선거 캠페인에 이용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한국 가수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 가수가 멕시코의 정치에 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모습들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만큼 BTS의 파급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럼 오늘 퀴즈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퀴즈 다시 띄워드릴까요? 보면은 그러니까 멕시코에서는 정답 띄워주시죠. 정답은 대선 공약으로 BTS 초청을 내세운 적이 있다. 뭐 실제 경제부 장관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네. 뭐 가능할지 말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승승장구한 BTS는요. 사실은 입대 전에 이거 병역을 해야 하냐 마냐 가지고도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BTS는 그야말로 그 이후에 군복무를 하면서도 성실한 군복무로 주목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실 스포츠 선수들한테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건 국위 선양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앞서서 나왔던 자료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BTS가 정말 그 누구 못지않은 국위 선양을 해서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뭔가 논란이 됐었는데 그걸 보란 듯이 BTS 멤버들 전체가요 모범적인 군 복무로 화제가 됐습니다. 진 같은 경우는 특급 전사로 조기 진급을 2번이나 했고요. 네. 제이홉 역시 특급 전사로 조기 진급했습니다. 그래요? 이 특급 전사라고 하는 건요 체격이나 자격 등 역량이 우수한 장병에게 주어지는 칭호입니다. 근데 그걸 네. 받은 거죠. 게다가 RM과 B는 신병교육 수료식에서 최정예 훈련병으로 선정이 됐고요. 지민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 훈련병 사단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이홉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강한 전사 육군 발표 경연대회에서요 최우수상 받았고요. 이건 네. 일반인이 해도 사실 대단한 건데 그렇죠. 게다가 이제 네. 평소 라이브 방송 통해 요리 실력 뽐내던 정국 같은 경우에는 소속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 중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장 먼저 군 생활을 했던 BTS 진이 아니 군 생활 중에 후임들한테 너무 잘해서 뭐 신으로 불렸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군대에서 신으로 부르려면 네.
일단은 많이 사줘야죠. 맛있는 거를 맞아요. 사주고 맞아요. 예. 또 잘해주고 예, 그리고 뭐랄까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후임에게 불만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좀 자애로운 선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 후임들이랑 악수하고 포옹하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머, BTS 울고 멤버들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제대할 때 우는 후임들의 모습도 있었었고 이거는 뭐 본인이 직접 내가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내가 정말 신으로 불린 적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월급 받는 그 이상의 돈을 밑에 보고 싶습니다. 신이시요. 그렇게 써 있네요. 월급 그 이상을 먹을 걸로 사줬고 네. 정말 뭐 피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정말 제대해서 물려서 못 먹을 정도로 진짜요? 사줬다라고 말을 네. 할 정도였고요. 그 이제 평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용사 선호도 조사가 있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 간부와 용사 선호도가 뭐 99, 98까지 올라갈 정도로 진짜요? 그 정도로 굉장한 또 뭐랄까요 모범 병사였었고 그 이제 그 이후에 이제 BTS 멤버들과 같이 군 생활을 했었던 네. 사람들의 지인이나 뭐 여자친구나 등등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SNS에 글을 올려서 뭐 진 씨도 그랬고 또 다른 멤버들 뷔 씨 같은 경우도 네. 그런 미담 같은 것들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정말 뷔 씨가 저렇게 네. 그 고민도 잘 들어주고 또 저 나이 때가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불안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에서 먼저 성공한 또 네. 선배로서 그런 조언들도 많이 해줬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후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사무사무 저의 과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사실 연애 활동 중에 입대를 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연애 생활이 끝났다 이런 인식을 갖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 아주 오래전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연예인들이 군대를 가는 거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떠오르는 인물을 하면은 가수 유승준 씨가 떠올라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제 연예부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연예인들에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 것이 군대와 관련된 거짓말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란한 춤솜씨와 노래로 가수로 정말 큰 사랑을 받으면서 활동한 유승준 씨. 병역 의무 이행을 묻는 질문에 당시에 늘 나는 군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기까지 했었어요. 하지만 이병이 코앞으로 다가온 2001년 말입니다. 유승준 씨가 입영을 3개월 정도 연기를 하더니 귀국 보증제도를 이용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네. 정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을 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병무청은 이 유승준 씨로부터 일본과 또 미국 이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라는 각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출국을 허가를 해줬는데 그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제 출국을 할 때 정말 많은 매체들이 붙어서 이 모습을 다 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 콘서트가 끝난 후에 유승준 씨 일단 최초 그 약속대로 미국에 일단 예정대로 입국을 했어요. 하지만 유승준 씨 가족에게 인사하고 돌아오겠다라는 이 돌아온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02년 1월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에 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가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랬죠.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폭탄 선언이 한국에 전해지게 된 건데요. 이에 병무청은 2002년 입국 금지를 내렸고요. 이후 23년 동안이나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버 활동을 또 하시면서 개인적인 또 의견과 또 억울함을 호소하신 것도 저희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관련해서 이번에는 입대를 2번을 한 케이스도 있어요. 아마 이 가수 싸이 씨 떠오를 텐데요. 이 남자분들한테는 싸이 씨가 2번 입대한 건 그야말로 최악의 악몽이 아닐까. 그 왜 꿈에 입대하는 거 나오면 그날 그냥 큰일 난 거잖아요. 안 먹은 거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요. 싸이 씨 같은 경우에 군복무 2번 한 건 아닙니다. 한 번은 현역으로 입영했고요. 다른 한 번은 방위산업체 요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위산업체 요원으로 근무를 해도 훈련소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소 2번 간 건 맞습니다. 훈련소를 2번 갔기 때문에 군번도 2개입니다. 03년 군번이 하나 있고요. 07년 군번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군요. 2006년에요. 산업기능요원 복무 당시에 이 싸이가 뭔가 분명히 군 복무 중이라고 하는데 찔끔찔끔 나와서 뭔가 대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군 복무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조사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현역병 재입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싸이 씨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걸었지만요. 결국 패소를 해서 또 군대를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훈련소를 2번 가는 경험을 해보시는 분들 거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훈련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싸이 씨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첫날 이제 소지품 검사할 때 조교가 들어와서 야 소지품 다 꺼내라, 특히 담배 꺼내라. 만약에 걸리면 큰일 날 줄 알아.라고 해서 정말 모든 이제 신병들이 다 소지품을 꺼내는데 싸이 씨 같은 경우는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꺼냈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일화도 있고요. 그리고 재복무 도중에 복무 만료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원심 패소에 항소를 했지만 네. 역시나 패소하면서 결국은 만기 전역했습니다. 아니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도 군대를 간 연예인이 있어요. 맞습니다. 배우 차인표 씨가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일단 차인표 씨의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늦은 나이에 당당하게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이후부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스타들의 입대 러쉬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그래요? 가수 토니안, 앤디, 에릭 그리고 피아니스트 이루마 씨가 대표적인 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한 스타들입니다. 네. 이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했었던 얘기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군 입대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요, 최근에는 옛날이랑 좀 이런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제대를 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몸값이 올라가고 뜨는 스타들이 많아진 건데 저희가 그걸 육해공 해병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군 제대 후 인기가 더 많아진 스타들. 자, 먼저 해병대 하면은 자동으로 바로 떠오르는 이 인물 현빈 씨입니다. 아니 네. 현빈 씨는 당시 왜 해병대를 택했습니까? 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 가장 힘든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곳으로 갔을까? 일단 직업 군인인 이 형의 권유가 해병대 입대의 동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현빈 씨 2011년도에 시크릿 가든이 정말 전국적으로 큰 히트, 정말 글로벌 히트를 쳤을 때 최절정의 인기에 있었을 때 해병대에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해병대 입대 테스트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29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좀 약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네. 2011년 기준입니다. 해병대 입대 지원자 중 최고령을 기록을 해서 그랬군요. 또 많은 네. 팬들이 아 우리 오빠 또 안전하게 돌아와야 될 텐데라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아니 근데 해병대 다녀와서 이미지가 사실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사실 워낙 최절정 인기 상황에서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입소부터 일거수일투족 이제 언론에 중계가 됐고요. 훈련소에서 생활, 훈련 모습, TV에서도 방송이 되고 해병대 홍보물마다 현빈이 모델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때 아마 해병대와 그 남자다운 이미지가 결합하면서 현빈 씨 이미지가 더 좋아졌던 지금 것 훈련병 같습니다. 시절에 당시 현빈 씨라고 하네요. 김태평 훈련병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네티즌들은 이게 너무 약간 스타 연예인이라고 대우해주는 거 아니냐. 네. 똑같이 훈련받게 해라. 군생활하게 해라. 라는 여론을 의식했는지 첫 근무지는 사실 백령도였습니다. 오, 그래요?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은근슬쩍 사실 해병대 사령부로 근무지를 옮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병 홍보병으로 쭉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약간 좀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요. 해병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전부 지원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해병대 입장에서는 현빈 같은 스타를 해병대 홍보에 마음껏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갔다 와서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결혼까지 성공하신 손예진 씨와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으로 최정상 배우 타이틀을 찍었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자, 저 그래픽의 실루엣만 지금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다른 해병대가 있다는 건데 누군지 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오셨었던 우리 남진 선배님이랑 김은국 씨가 나오는데 아니 두 분은 어떤 사연입니까? 남진 씨는 사실 그 현빈 씨 이전에 가장 유명한 해병대 출신 연예인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인기 절정이던 1968년에 입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남진 씨 같은 경우는 워낙에 빅스타였기 때문에 완전 오리지널 오빠 아닙니까? 근데 네. 68년에 입대를 한 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심지어 월남전 파병을 갑니다. 근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좀 짧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제 1년간만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오히려 이제 자원을 해서 2년간 전장에 머물렀었고 그래요? 그때 정말 뭐 인간적인 많은 깨달음을 또 얻었었고 또 그 이후로 그래서 이 정말 애국자로서 좋은 많이 평가를 받았었고요. 아주 그 정말 그 베스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제대를 하고 네. 남진 씨는 절정의 인기를 누립니다. 연속으로 가수왕을 수상을 하게 된 것도 이제 제대 이후였고요. 바로 그 시기가 우리가 남진 나훈아의 라이벌리로 불리는 그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남진 씨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군복 입은 영상들이 많이 그 사진들이 많이 있고요. 김은국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예인 중에 이 사람이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거의 유일하게 기억하는 연예인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말 계속적으로 항상 언급을 그렇죠. 하시죠. 예. 401기로 잘 알려져 있고 항상 해병대에 대한 자부심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대중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심지어는 그 해병대의 홍보를 넘어서
뭐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네. 해병대로 입대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권유까지 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랬군요. 그러면은 다음 해군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해군 하면 떠오르는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영상 먼저 볼까요? 우리 국군은 서해수호 55용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필승! 아니 그러니까 요새 그 관식이로 유명한 박보검 씨예요, 배우. 근데 이 박보검 씨가 당시 해군을 자원 입대를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요즘 조기 트렌드를 박보검 씨가 이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기 입대 트렌드.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해 드리자면요. 국내 연예계에서 남성 연예인의 군 입대는 사실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지는 이슈예요. 이게 경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실제로 나이에서 오는 역할의 그 한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최대한 법에서 허락하는 한 우리는 최대한 미루고 가자가 예전의 트렌드였습니다. 네. 최대한 미루다가 정말 군대에 대한 기사가 나오다가 그 끝에 결정하는 게 군대였다면 네. 지금은요. 일부 스타가 병역 기피 논란에 이 활동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좀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너무 많이 학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자원 입대를 해서 정말 까방권이라고 하죠. 까임 방지권이라고 네. 해서 이 스타 굉장히 개념 있는데 이런 선한 이미지까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박보검 씨 같은 경우에는요. 해군 문화홍보단에 지원을 했고 또 군악대에 합격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군복무를 2022년도에 마치고 제대를 했는데 일단 아까 현빈 씨 같은 경우에는 직업군인인 형의 영향을 받았다면 박보검 씨는 해군병 출신인 아버지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사실 아까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소가수다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인터뷰를 해서 물어봤더니 군대에서 받아본 시나리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군대가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 기억을 해보면 군대를 가신 그 기간 동안에도 찍었던 영화나 드라마들이 나왔던 것 네. 같은데 그럼 미리 좀 찍는 어떻게 보면 전략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엔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발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영화 같은 경우에는 군입대 전에 찍어 놓으면 사실은 개봉을 언제 할지 몰라요. 영화는 정해준 게 아니라 배급사와 여러 가지로 따져 물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박보검 씨가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나 CF 같은 경우에는 군입대 전에 많은 스타들이 찍고 나서 가면 아주 좋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공군하면 떠오르는 얼굴 누굴까요? 그러니까 배우 조인성 씨예요. 그러니까 조인성 씨는 생각해 보면 인기가 굉장히 최고조 정점일 때 사실 공군이 유명한 게 복무 기간이 제일 길어서. 맞습니다. 근데 복무 기간이 긴데도 여기를 간 거예요. 게다가 그 시점이 언제냐면 유명인들의 병역 비리로 한창 좀 연예계가 시끄러울 때였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복무 기간도 긴 공군을 네. 선택해서 관심을 받았죠. 근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제 차인표, 이휘재, 구본승 등 이런 분들이 전성기를 맞았을 때 입대해서 군입대 스타들의 모범 사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공유 씨 같은 경우에도 커피 프린스 1호점으로 전성기 맞았을 때 네. 군대를 갔고요. 그다음에 전우치, 의형제 등으로 대박을 쳤던 강동원 배우 역시 전성기 찍었을 때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면 실루엣이 아까 잠깐 나왔는데 그 실루엣만 보이는 얼굴 누군지 볼까요? 자, 그러니까 가수 나훈아 씨입니다. 나훈아 씨도 그럼 공군을 갔었던 거예요? 나훈아 씨는 이제 73년에 입대를 했는데 역시 그 당시에 가장 최정상의 인기를 누릴 때죠. 근데 네. 이때는 비밀 입소여서 화제였었어요. 비밀이요? 그러니까 알지를 못했습니다. 네. 전날, 당일날이 돼서야 이제 알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이제 취재를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 이제 가수 은퇴를 어느 정도 이제 결심을 하고 그 외에 또 이제 당시에 뭐 결혼 문제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그 이후에 이제 뭐 결혼, 이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의 커리어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이제 한 단락의 마감으로서 입대를 택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네. 아무튼 그때 뭐 많은 팬들이 아쉬워했었고 하지만 또 이 역시 제대 후에 또 정상의 인기를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육군 한번 살펴볼게요. 육군은 누가 있을까요? 보면은 가수 임영웅 씨와 BTS가 뜨네요. 보면은 그러니까 임영웅 씨는 백골부대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백골부대 GOP죠. 네. 3, 4단, 18년대, 1대대. 가장 어렵다는 부대를 섭렵한 뭐 아무튼 찐 백골부대 부대원인데 네. 당시에는 이제 가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가수의 꿈을 키우던 입장이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네. 증언에 따르면 굉장히 좋은 선임이자 또
후임이었었고 당시 그 꿈을 꾸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인연으로 사실은 팬들이 네. 이 백골 부대에 위문품을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팬들이요? 성공한 이유죠. 아, 그래서 저렇게요? 네, 그 이후에 이 영나라 같은 데서 이제 백골 부대에 온기를 전한다 그래서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 금액도 굉장히 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지원한다라는 것들이 사실 남자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그 부대와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하는데 네. 오히려 팬클럽들은 이 백골 부대 물품 후원을 하면서 그런 온기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고란 평론가 이렇게 쭉 저희가 연예인들 군대를 네네. 다니는 연예인들 얘기를 해봤는데 오히려 요새는 군대를 다녀오고 나면은 그 산업적인 가치, 경제적 효과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연예인 입장에선 과거에 잊혀질까 봐 두려워서 군대 가기를 되게 무서워했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오히려 공백기가 아닌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백기가 마케팅 효과가 있는 건데요. 기존에 있던 이미지에다가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는 책임감, 성숙함, 신뢰도 이런 네. 키워드가 결합을 하니까 오히려 대중적인 호감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 후 복귀 앨범이 줄줄이 흥행하고 있고요. 저녁 이꼴 컴백 이게 공식화되고 있고 뭐 광고에서도 블루칩으로 성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BTS 그러면 이제 제 2막의 무대가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그렇죠. 뭐 잠깐 갈비탕 얘기해 주신 거 보니까 BTS 노믹스가 뭐 벌써부터 후끈후끈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활동을 좀 펼치게 될까요? 사실 이제 뭐 거칠 것이 없겠죠. 지금 가장 기대할 만한 거는 역시 완전체로 뭉친 이들의 새 앨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앨범에 그치지 않고 결국 월드 투어를 나갈 것 같은데요. 아마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서로 어느 정도 또 다시 관리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음악을 제작하고 또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뭐 아주 빠른 시간에 나오긴 어렵겠지만 네. 결국 월드 투어까지 이어지는 거기서 또 파생되는 어떤 제2의 K-팝의 붐 같은 것들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가치도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요즘 그 K-팝이 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상징적인 존재에 앞서 치고 나가는 그 리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 BTS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K-팝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이라든지 네. 어떤 흥분감 같은 것들이 BTS의 컴백으로 다시금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돌아온 군필돌 BTS 그리고 제대 후 사랑받는 스타들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50분에 더 알찬 지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